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의 문제, 더 나아가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는, 기업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저탄소 사회 또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탄소 중립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기상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2000년서부터 2019년 사이에 전 세계가 입은 재산 피해는 3,500조 정도에 이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미국의 카트리나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왔을 때 미국 경제의 GDP의 약 0.1%에서 1%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제조업을 많이 해서 수출을 하고 국내 내수가 살아나도 강력한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이 온다든지 토르네이도 같은 또는 폭염이나 폭설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놨던 경제 시설이나 경제적인 성과는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120여 개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영국, 일본은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약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후 서약을 스스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와 함께 한 연구를 보게 되면 2050년까지는 130조 달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0년 동안 유럽 GDP의 1.5%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기면서 동시에 경제 산업 구조도 변화를 해야 되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여력과 기회와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것 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17개 국가가 슬로건을 내놓습니다. 더 나은 재건이다. 이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예산으로 약 1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것들을 마련을 해서 경제 재건을 하겠다. 그런데 이 돈 중에 30% 이상이 환경 쪽에만 투자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전 세계의 국가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환경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금융 쪽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지구온난화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런 위험 때문에 그 위험을 잘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들과 같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금융과 기후변화와 산업과 자원에 대한 문제가 직결돼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예 금융을 녹색 금융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녹색 금융을 만들겠다고 하는 소위 녹색 금융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총 9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의 녹색 은행을 만들어서 환경 분야의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깨끗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녹색 금융을 만들려고도 하는데 이미 미국에는 19개 주 정부와 도시가 녹색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청정금융공사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고 있는 등 세계는 다양한 이런 금융수단들을 통해서 환경과 에너지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사내에 탄소세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0개 국가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각 지점마다 일정 부분의 이산화탄소에 할당을 주고 그 할당을 넘어가면 그 넘치는 탄소세의 세금을 다 모아서 기후혁신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기금으로 기후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이 점점 많은 금융회사들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부응해서 외국의 산업계는 대표적으로 정유산업계는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정유를 채굴을 할 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채굴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세계의 정유사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국제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제평가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구들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철강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해서 기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바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가전제품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은 전후방 효과가 아주 높은 산업인데 벌써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회사인 오스테드사는 2050년까지 CO2가 나오지 않는 철강 강제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호주의 건설사인 레이튼사 같은 영국의 부동산 회사인 그로브 같은 회사들도 앞으로 철강을 완전히 그린 철강으로 만들어서 오는 회사만 우리들이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스웨덴의 회사들은 철강회사와 또 전력회사가 공동으로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유럽이 중심이 돼서 42개의 화학회사가 새로운 석유화학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석유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1990년서부터 202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약 85%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 오염은 줄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환경과 경제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탄소에 대한 배출을 줄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만 시켰지 감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럽과는 반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전 세계가 합의한 것에 동참하다 보니까 빨리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되는데 가파르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중화학 구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와 같이 과거에 효자였던 산업들이 이제는 다소 억울하지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 산업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이러한 산업 구조들이 미래에도 계속 지탱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산업들이나 석유화학 산업들, 시멘트 산업들은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저탄소,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적인 깨끗한 사회를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노동 인력의 구조가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중화 구조가 미래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 플랜트라든지 친환경 인프라든지 저탄소 기술이라든지 그 저탄소 기술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한테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제가 생각하기엔 연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된다. 혁신적인 기술,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 교통 부분에 있어서 연료의 효율성 강화, 건물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과감한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연구 개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놔야 된다. 적극적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소위 창업, 녹색은행 같은 것들도 만들 필요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산업단지 내에는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탄소 중립 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동행을 말씀드렸는데요. 함께를.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탄소에 대한 그 배출권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이것이 수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 놓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는 저탄소 경제, 아니 제로 경제로 가는 시대가 왔다. 그 탄소 제로 시대의 경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은 바꿔야 된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누가 이 혁신에 먼저 앞서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정부의 적절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선점과 전문 인력들의 양성, 시민들에 대한 참여와 동참, 그리고 전 사회 구성원들의 환경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저는 바람직한 저탄소 사회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